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미술이 좋아 미술을 시작했지만 졸업 후 마땅히 비전이 많이 없었어요. 결국 의류 회사를 돌고 돌아 제 카페 창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마장동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셨어요. 항상 제 학교에 오실 때면 늘 깨끗한 옷으로 혹시라도 딸이 창피할까봐 늘 걱정하시며 오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돌아가신 아빠 대신 저를 먹이고 입히고 여유 있게 살게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걸 어렸던 저도 알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엄마가 창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만난 단골 손님과 눈이 맞게 되었고 저를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 사람에게 많이 스며들게 되었고 1년 후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뭐? 정육점? 아니 그게 백정놈의 자식이지 뭐니? 아유, 남사스러워라. 하다하다 정육점 딸내미를 데리고 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요즘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올해보다도 더 여유 있게 살아요. 그런 말 말아요. 여유가 있고 없고 떠나서 직업이 그게 뭐야? 보고 뭘 배웠겠어? 나 어디 가서 우리 사돈 고기 썬다고 말 못한다. 옛날 같으면 장마당에도 못 지나다닌다는 직업이야. 알아? 수치스러워서 정말? 아니 얼마나 험한 일을 한다는 거야 그럼. 칼잡이 아니야?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식으로 비하하시는 거예요? 저도 엄마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뭐라고?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싫다는데 넌 기어코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그럼? 나도 너한테 실망이야. 하고 많은 여자 중에 백정 딸내미가 뭐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양반 같은 집안인데 그런 집이랑 엮일 수가 있겠어 없겠어? 남자친구 어머님이 한사코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저희의 결혼 준비는 올스톱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혹시 저에게 상처가 될까봐 말을 빙빙 돌려가며 조금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단박에 시어머니께서 반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요즘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색안경을 굉장히 쓰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를 만나보기도 전에 이미 백정이라고 단정을 짓고 무조건적으로 낮잡아 얘기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정말 웃긴 것은 딱히 저희 집보다 나은 건 없었죠. 미안해. 그냥 좀 사정이 생겨서 우리 결혼 준비는 조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셔? 그냥 솔직히 말해줘. 어차피 내가 알아선 안 될 게 있는 거야? 그냥 말해주면 안 될까? 그냥 엄마가 좀 유별나셔서 그래. 반대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 주라. 우리 엄마 직업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처음엔 나 좋다고 하셨잖아.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미안하다. 우리 집도 잘난 거 하나 없는데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그래도 너 굉장히 좋아하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 때문에 반대하는데 내가 굳이 이런 걸 다 겪어내며 결혼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좀 생각해 보자. 아니야. 내가 엄마 잘 설득할게. 그리고 처음에만 조금 그러시지. 나중엔 절대 안 그러실 분이셔.
나 한 번만 믿어봐라, 어? 남자친구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돌려 말했지만 전 단번에 모든 눈치를 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받아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직업을 안 따진다지만 그래도 절 힘들게 키워온 엄마에게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게 죄송했어요. 맘 같아선 결혼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남자친구와 파혼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는 끝끝내 본인 엄마를 설득하고 결국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처음 상냥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저를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말이지 본인은 무슨 조선시대 기부인이 된 것처럼 저희 집을 하대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대놓고 하대하는 사람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난 점이 하나도 없으면서 저러는 게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지? 너만 볼 때는 참 괜찮았는데, 상수한테 너네 엄마 얘기 듣자마자 너도 왜 그렇게 보이는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보인다뇨. 그리고 저희 엄마 직업이 어때서 남한테 피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 먹여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상수 씨 어머니라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나, 네 엄마라고 편드냐? 딸 없는 사람 억울하겠다 정말. 어쨌든 내가 너희 결혼 허락한 거 큰 마음 먹은 줄 알아. 알겠니? 그나마 네가 우리 집이랑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서 너 하나만 보고 허락하는 거야. 다른 집에 다 물어봐라. 자기 며느리 드릴 사람 친정에서 그런 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찝찝해 하는지. 너무 섭섭하게 생각 마.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 너무하네요, 정말. 저희 엄마 그렇게 낮잡아 보지 마세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절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분인데 어머님이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정말 기분 나쁘네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이라도 이 결혼 엎어요. 엎으란 말이에요. 나야말로 없고 싶어. 근데 어쩌니? 상수는 네가 그렇게 좋다는데. 자식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아 참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누가 네가 뭐 엄청 좋고 며느리 삼고 싶어서 허락하는 줄 아니? 이왕 허락할 거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는 거야. 알겠어? 진짜 간사하네요. 제가 끝내드릴 수도 있어요. 상수 씨랑 어머님이 반대하기 힘들면 제가 끝내드릴 테니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엎자고 말까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했지만 눈빛 자체가 꼴 같지 않다는 눈빛이더라고요. 마음은 안 좋았지만 친정엄마가 남자친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차마 결혼을 파혼하겠다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까봐서 말이죠. 최대한 엄마에게 상처는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첫 상견례 날 저희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많이 맞춰주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지만요. 당연히 다 아는 길인데 왜 가느냐, 미련하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만 이렇고 나중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남편을 믿었고 저희도 따로 나와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참 어리석었고
그땐 참 지혜가 부족한 거였죠. 제가 자주 가는 마장동 고깃집이 있는데 이젠 사돈네로 다녀야겠네요. 정육점은 아는 사람이 하는데 가야 한다니까. 엄마, 그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장모님, 좋게 받아주세요. 엄마가 마장동을 자주 가시거든요. 자기도 좋게 받아들여줘. 그럼 당연하지. 자주 오세요. 제가 좋은 부위로 잘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딸아이가 이렇게 시집 간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이상하네요. 평생 둘이 살아서 그런지 헛헛하면서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도 우리 딸 잘 봐주세요, 사돈. 제가 뭐 못 봐줄 게 있나요? 영미만 보면야 뭐 빠지는 거 없죠. 좋은 대학에 자기 앞가림 잘하고 있고 그저 정육점 딸이라는 게 마음인 좀 걸리네요. 사실 지금이야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옛날 같으면 시장에도 못 나오는 백정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은 제가 듣기론 아주 잘 나가는 사대부 가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겸상도 못해요. 아시나 모르겠네. 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 직업 선택했을 때 이 정도는 예상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백정이라뇨. 기가 막혀. 이러려고 결혼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욕 주시려고? 엄마, 그만하세요. 밥 잘 드시고 왜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러시면 저 정말 엄마 안 볼 거예요.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발끈하자 엄마는 제 팔을 잡으시며 애써 웃어 보였는데 그저 딸에게 피해갈까봐 말이죠.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며 그만하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막말이 멈췄어요. 1시간가량 식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 엄마에게 참 미안했지만 엄마는 나만 행복하게 살면 됐다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어요. 딸 가진 죄인이 뭐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는지 참. 차라리 당당하게 이 결혼 없자고 했으면 당연히 엎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저 엄마는 제 결혼에 있어서 본인만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고 단 한 번도 작아 보이지 않던 엄마가 작아 보였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그냥 흘려 들어. 그래도 너 하나만 놓고 보면 네 시어머니가 그래도 꽤 마음에 들어 하더라. 마음에 드는 게 무슨 소용이야.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엄마 무시하는 거 나 가만 못 있어. 본인들은 얼마나 잘났다고. 에이, 그런 말 하면 못 써. 어쨌든 결혼하면 너랑 네 남편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 시어머니도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마. 엄마, 기분 많이 나빴지? 엄마가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할게. 그러니까 언제든 말해줘. 난 엄마 말만 들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할 게 뭐 있어. 상수가 너 그렇게 아껴주고 사돈도 너 하나만 두고 보면 좋다는데 엄마가 미안하지. 괜히 듣기 싫은 말 듣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도 엄마는 다시 돌아가도 마장동으로 갈 거다. 그래야 너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 하지. 네가 엄마 창피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엄마 걱정 너무 하지 마. 알겠지? 애써 엄마는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흰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와는 그렇게 큰 트러블이 날 것이 없었습니다.
저도 카페 운영 때문에 굉장히 바빴고, 시어머니도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시어머니가 저를 긁는 말들은 거슬리면서도 기분이 나빴고,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기 바빴고요. 오늘 고기 좀 구워 먹자. 내가 마장동 다녀왔거든. 고깃집 딸내미니까 너도 고기 좋아할 거 아니야? 오늘 상수도 일 끝나고 이리로 오라고 할 테니까 너도 퇴근하면 집으로 오너라. 내가 아주 특수 부위로 맛있는 거 사놨어. 어머님의 요청대로 일 끝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향했고, 시어머니는 고기를 잔뜩 사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고기를 구우며 또 한 번 백종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제 기분을 언짢게 했고, 남편이 그만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다무셨죠. 일부러 저에게 약 올리듯 오히려 즐기시더라고요. 역시나 저희 사이는 그러면서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맛있니? 넌 그래도 실컷 먹었겠다, 고기는? 너희 엄마가 백정이니까 많이 썰어다 줬을 거 아니야. 이것도 너희 엄마네서 사온 거야. 이왕이면 아는 데 가서 사오는 게 낫잖니. 집이 마장동이랑 가까우니 다행이지. 요즘 경기도 안 좋잖니. 백정, 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럼 어머님은요? 뭐 얼마나 잘나셨길래 자꾸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 맞잖아. 백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네이버 어학사전에도 떡하니 나온다. 모르니? 그게 비하하는 발언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님, 돈으로만 따지면 저희 엄마가 훨씬 더 능력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한번 어머님 직업 가지고 비하한 적 있어요? 아님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말 조심 좀 하세요.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정말. 그래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남을 무시해요? 그러지 좀 마. 우리 그러면 여기 안 올 거예요. 아주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다. 안 온다니. 참나.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끔 하잖니. 네 얼굴을 보면 니네 엄마가 떠올라서 그래. 시어머니는 남편이 안 온다고 하자 그제야 입을 다무셨고 궁시렁대기 바빴어요. 남편에게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도돌이표로 하게 되었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 때문에 저에게 늘 화를 당하기 바빴죠. 나 오늘도 엄청 참았어. 어머님한테 그만 좀 하라고 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렇게 깔보면 나도 당신 엄마 깔볼 수 있어. 내가 그나마 어른이라고 참고 있는 건데 자기 좀 중간에서 해결 못해?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니?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여러 번 얘기해도 그러시네. 나도 답답하다. 당신한테 미안하고 장모님한테 죄송스럽고. 또 오늘 고기 사오면서 얼마나 엄마를 무시하고 오셨을 거야. 우리 엄마 마음 아프게 하면 진짜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지만 참았죠. 그러던 중 엄마랑 통화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가 일하면서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늘 이어폰으로 전화를 받으시기 때문에 건너편 손님 목소리도 듣게 되었어요. 그 건너편 손님 목소리를 잘 들으니 저희 어머님 목소리 같았고 시어머니는 허구한 날 저희 엄마 가게에 가서 고기를 사더라고요. 워낙 고기도 좋아하시고 그냥 진짜 아는 가게 팔아주려고 그래도 우리 엄마 가게로 오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엄마를 하대하는 말투를 듣고 전화기 너머였지만 정말 화가 나고 엄마에게 죄송스러웠어요. 아니, 사돈. 그 부위 말고 이 부위 달라니까. 아니, 여기서 몇십 년 장사하셨다며. 참나. 왜? 나 보니까 긴장돼요? 하긴 우리 집이 사대부 가문이라 아마 백정들은 눈도 못 쳐다볼 거야. 그 기분 알죠? 그리고 아무리 정육점에서 일한다지만 얼굴에 뭐 좀 찍어 바르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거무튀튀해서 진짜 백정 같아 무섭네. 나 좀 봐. 얼마나 치장하고 다녀? 아, 바빠서요. 이 부위 얼른 챙겨드릴게요. 사돈은 늘 멋쟁이니까 뭐 저랑 비교할 게 있나요? 1kg 드리면 되죠? 그래요. 서비스 팍팍 줘요. 내가 여기까지 일부러 오는 건데 이 고기 다 우리 아들 먹일 건데 아들이 몸 좋아지면 누구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멍멍이 소리에 정말 어이가 없었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이가 부득부득 갈리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꾸미는 걸 좋아하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분이긴 했는데 그 연세에 아직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분이었고 백화점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본인의 벌이보다 오히려 치장을 과할 정도로 하실 때도 있었어요. 전 그 모습이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 각자 다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러던 중 어머님이 매장을 옮기시는 날이 있었는데 아예 백화점을 옮기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파티나 하자. 나 이직했잖아. 뭐 매장은 똑같긴 한데 여기 백화점은 처음이고 또 인센도 많고 책임자로 가는 거라 월급도 더 세지 뭐니? 너희 오늘 시간 되지?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집으로 고기 먹으러 와라. 어머님, 축하드려요. 네, 갈게요. 고기는 제가 사갈게요. 매번 어머님이 사오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제가 사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사도 되는데 너 가게 때문에 바쁜 거 아니니? 괜찮은데 뭐 그러던지 일단 저녁에 보자. 지금 내가 일 중이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왕이면 엄마 가게에서 고기를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어머님이 좋아하는 한우를 사가려고 가게에 들렸어요. 오랜만에 보는 이모님들이랑 엄마가 절 참 많이 반겨주었는데 역시나 엄마는 그날도 바쁘게 일을 하고 계셨고 이모님들은 저에게 오랜만에 본다며 얘기를 나누던 중 기막힌 일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영민아, 그거 아니? 너희 시엄마 여기 뻔질나게 와서 고기 가져가는 거. 사람이 어쩜 그렇게 양심이 없는지. 올 때마다 네 엄마 속은 다 뒤집고 가면서 지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구질구질하게 매번 외상하는지. 아유, 속 터져서 말하는 거야. 외상이요? 아니, 외상이라뇨? 어머님이 여기 와서 고기 팔아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매번 올 때마다 돈 안 내신다고요? 어머머, 몰랐어? 매번 돈 달아놓잖아. 그것뿐인 줄 알아? 허구한 날 모이면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모임이다 하면서 고기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야. 너네 시엄마 밀린 외상값만 얼만 줄 알아?
니네 엄마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군다니? 아휴. 아, 전혀 몰랐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 외상이라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돈은 받아야지. 진짜 속상하게 이럴래?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내가 됐다니까 이모들이 저렇게 난리다. 그 고기 너도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 아니, 그래서 이모, 외상값이 얼마예요? 아, 진짜 어이없네. 내가 내라고 할게요. 언니, 장부 좀 가져와 봐. 너네 시엄마 외상값이 자그마치 580만 원어치다. 매번 어쩜 그리 좋은 부위만 달라고 하는지. 일하는 이모의 말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매일같이 모임에 갈 때마다 엄마 가게에 들러 외상을 해서 고기를 가져가시고 그렇게 백정백정 타령을 해대며 본인이 잘난 줄 알았던 거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뚜껑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마장동 고깃집 하는 엄마 무시할 땐 언제고 친정엄마한테 580만 원어치 외상 후 아무도 모르게 입을 씻으려 했다는 게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 길로 시어머니 댁에 달려갔습니다. 원래도 가려고 했지만 진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씩씩대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무슨 일 있냐며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시는데 뻔뻔하기가 천장을 찌르면서 말이죠.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하셨어요? 아, 한두 번도 아니고 580만 원어치면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당장 엄마 가게 가서 제가 결제고 올 테니 카드 주세요.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얼른 주세요. 뭐? 니네 엄마가 그러냐?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아주 웃기네. 그리고 막말로 너도 먹었잖아, 그 고기. 그 한두 번 먹은 거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님, 허구한 날 모임 갈 때마다 고기 가져가신다면서요. 됐고, 당장 카드 주세요. 니네 엄마가 받아오래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니 진짜 기막히네. 사돈끼리 그깟 싼짓돈을 받냐? 아주 유치하다. 어머님은 쌈짓돈이라며 그걸 꼭 받아야겠냐고 저에게 오히려 반문하셨고, 너무 뻔뻔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시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남편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남편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자 저에게 욕을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아하니 저희 엄마 가게에서 외상한 고깃값을 전혀 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네요. 어머님이 돈 못 주시겠으면 이희한테 말해서 카드 결제할게요. 어머님이 드셨으니 아들이 결제해야죠. 안 그래요? 뭐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가 뭔데 니네 엄마한테 배를 불려주겠다는 거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돈 받아오래든? 아니요. 제가 받아야겠어서 그래요.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지 용서가 안 되거든요. 버르장머리 없는 백정놈의 딸 걷어줬더니 그깟 시어머니 먹은 게 아까워서 돈을 내놓으래? 하는 짓도 못 배워 처먹은 거지. 전 시어머니의 말을 모조리 묵살한 채 남편에게 카드를 뺏어와 엄마 가게에서 결제를 했어요. 길길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계산을 하고 나니 그나마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엄마가 약간 기분이 울적해 보이는 것 같았고, 하나뿐인 딸 시집가서 혹여나 시집살이 할까봐
늘 노심초사하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단 하루라도 엄마에게 힐링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엄마, 내일은 우리 쇼핑 가자. 엄마 쇼핑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쇼핑도 하고 나랑 맛있는 것도 먹고. 맨날 내 걱정하느라 요새 얼굴이 안 좋아. 시어머니야 원래 그런 분이니까 그러려니 해. 나 구박받을 걱정하지 말고. 엄마 딸인데 내가 구박받겠어? 그래도 그게 다 나 때문인 것만 같아서 그러지. 결제 안 해도 된다니까. 기어이 결제하고, 에휴, 너 더 미움받는 거 아니냐? 전혀. 결제 안 하면 내가 더 화나지. 그러니까 엄마도 좀 당당해져. 뭐가 그렇게 죄인이라고 매번 그러는 거야? 그냥 엄마가 마음이 좀 그렇지. 나 아니면 너 그 집 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 생각하니까 엄마가 더 죄책감 생기고 그러는 거야. 엄마의 말에 마음이 아파오면서 더 이상은 눈물이 날 것 같아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저곳 둘러보다 엄마가 좋아하는 매장에 들어섰는데 거기에 정장을 입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옮기신 매장이 여기구나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가 시모 영업장에 들어선 순간 전 직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서비스하려고 앞다투어 난리더라고요. 사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옮기신 백화점의 VIP 고객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를 알아본 직원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모시려고 했고 새로 시집간 시어머니는 엄마를 보고 헛소리를 짓거리기 시작했죠. 어머, 우리 사돈도 이런 데 다녀요? 너 여긴 웬일이니? 오늘 가게 문 안 여니? 어머, 사돈, 딴 사람 같네요 아주. 옷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요샌 짭도 잘 나오네. 안 그래요? 짬 매고 여기 들어오는 거 내 얼굴 먹칠하는 거니까 다른 데 가서 구경해요. 어차피 구경만 하러 온 거잖아. 괜히 어슬렁대지 말고 다른 매장 가서 구경이나 해요. 백화점 다 생긴 게 이렇지 뭐. 뭐라고요? 여기 매니저 누구예요? 아, 손님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되는 거야? 매니저 나와. 내가 기가 막혀서. 이 아줌마가 왜 이래? 오늘 뭐 잘못 먹었나? 당신은 고기 써는 거나 올리지. 여기 와서 살 군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라는 거야, 이 아줌마가? 여기 매니저 없나요? 직원 교육을 이따구로 시키고 어디서 말이 많아? 나 진짜 불쾌하네. 엄마가 소리를 지르자 매장 사람들은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며 당장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매장에서 제일 높은 직책의 사람이 달려와 저희 엄마에게 사과를 하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VIP도 못 알아보고? 이분이 얼마나 큰 손이신 줄 알아요? 당장 사과드리세요. 그렇게 오래 일했으면서 어쩜 기본 태도 하나하나가 엉망인지 나 원참 기가 막히네. 얼른 사과드리시라고요. 아휴,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니, VIP라뇨? 사돈, 이게 무슨 소리죠? 사실 저희 사부인이에요. 사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곤란하잖아요. 사돈? 얘 영미야, 미안하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너 때문이라도 이 사람 참으려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까지 깔보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당신 여기서 겨우 얼마 받고 일해? 나 고기 쏜다고 무시했지? 사람 그렇게 무시하더니 지금 내 앞에서 뒤지게 털리는 꼴이란 아주 우습네. 직업에 기천이 없는 건데 나 이 백화점 VIP야. 당신이 지금 두르고 있는 것들 겨우겨우 돈 모아서 하나씩 장만한 거 나 지금 한 번에 다 살 수 있어. 알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열받아서 여기 매장에서 못 사겠네 정말. 어머머, 사모님, 한 번만 참아주세요. 저희 직원이 여기 매장으로 발령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람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실수인가? 고의 같은데. 나 이대로 못 넘어가. 이렇게 사람 무시하는 거 알겠어요? 엄마의 호통에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국 그 매장의 높은 사람은 시어머니 보고 경위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경위서를 쓰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경위서를 쓰는 걸 보고 엄마는 거기 매장에서 1,200만 원어치 쇼핑을 한 뒤 저와 나왔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가 가는 뒷모습에 대고 허리를 숙이며 90도로 인사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퇴근 후 저를 불러앉혀 이런 치욕은 없다고 왜 말 안 했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질러버렸죠. 내가 오늘 이런 치욕은 처음이야. 너희 일부러 그랬지? 나 골탕 먹이려고? 너희 엄마 그렇게 부자면서 왜 말 안 했니? 부자? 왜? 고기 써는 직업이 이렇게 부자일 줄 몰랐어요? 평생을 월급쟁이로 사는 당신이 뭘 알아? 부자면 홀대하면 안 되고 부자가 아닐 때는 홀대해도 되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백정이니 뭐니 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소름 돋네. 평생 명품관에서 손님들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본인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착각하고 사셔요. 아셨어요? 구질구질한 아줌마 같으니라고. 뭐라고? 감히 백정놈의 딸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해? 너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가만둘 줄 알고? 일이 뭐다? 어머님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머리카락을 휘어잡았고 저 역시 어머님의 머리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래도 젊은 저를 감당해내지 못한 어머님은 나가 떨어졌고 이 모습을 모두 본 남편은 경악을 했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매달렸지만 시어머니의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니 싫더라고요. 다 봤지? 이혼해. 나 이제 못 살아. 니네 엄마 명품관에서 오래 일하더니 본인이 명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나 본데 현실은 빈티지도 안 되는 천조각일 뿐이야. 알겠어? 왜 네가 이혼 당하냐면 넌 그 천조가리의 자식이니까 진절머리 나거든. 소장은 회사로 보내던지 집으로 보낼게. 이젠 내 변호사랑 얘기해. 인생 공부 시원하게 했다 아주. 역시는 역시였어. 안 돼. 내가 왜 이혼 당해야 돼? 미안해. 아니 내가 다 사과할게. 우리 엄마랑 인연 끊으라면 끊을 수도 있어. 아니, 인연 끊어도 안 돼. 이미 내 마음은 식었어. 그러니까 그냥 현실 파악하고 알아서 살아. 잘 지내, 안녕. 남편은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전 이혼 소장을 날렸어요. 시어머니 또한 왜 우리 아들이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울부짖었지만 별 수 없었고 전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독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남편과는 쉽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다행인 건 제 전화기가 통화를 할 때마다 자동 녹음이 되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이라 시어머니의 독설이 다 저장됐으므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는 가끔 이 백화점에 가서 시어머니의 속을 뒤집으며 물건을 사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부들부들 이를 갈더라고요. 그러다 저희를 못 당해내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백화점의 친한 직원이 얘기해 주었어요. 본인만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참 우습죠? 남을 깔본 대가가 결국 실직과 위자료 납부라니.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어디서 일할까도 참 궁금하네요. 이번 일로 인생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점과 함부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마음이요. 그리고 절 이렇게 예쁘고 귀하게 키워주신 엄마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전 세상에서 저희 엄마가 제일 존경스럽답니다. 이 글을 통해 엄마에게 말하고 싶네요. 언제나 엄마를 자랑스러워하고 일찍이 아빠 없이 절 키워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다 안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이죠. 이제 엄마에게 제가 효도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에요. 엄마, 키워주시고 사랑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잘하셨음 해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가 보니 이런 곳에 제 사연을 신청하게 되는 날도 오네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그동안 믿고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는데요. 한평생 힘들게 싸워왔던 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앞에 보면서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걸 잃고 지금은 혼자가 되어버린 제 삶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할지 방향을 잡고 싶어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딸이 결혼하고 몇 달 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중심을 잡기 위해 사위가 큰 결심을 한 듯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인어른 떠나시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러다 장모님까지 어떻게 되실까봐 영주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도 더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전히 제가 선택한 거고 영주하고는 아직까지 의논한 적 없지만 분명 제 의견에 따라와 줄 거라 생각해요. 이번 달 안으로 집 정리하고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분명 서로 안 맞는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그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맞춰가면 되는 거니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홀로 지내오면서 영주를 만나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기대세요. 사위는 제 손을 잡아주면서 어디가 아픈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 또한 남편이 옆에 있었을 때 사위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졌고 홀로 살아온 그 길이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에 제 딸과의 결혼을 허락해 줬었죠. 그런데 반대되는 상황을 겪고 있는 저를 지켜보고 있던 사위가 빠른 판단으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신혼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에 들어와 함께 지내게 되었네요.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사위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사위는 좀 더 가깝게 다가오기 위해 제 인생에 없었던 아들 역할을 해줬습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와 함께 엄마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다가와주는 사위가 제 친아들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 살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 하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엄마, 이번 것만 잘 해결되면 다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동안 봐오셔서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살아야 저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죠. 이 정도는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그래도 그건 안 돼.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어. 그 집은 우리 아빠와 많은 추억이 있는 공간이라고. 매년마다 그곳에서 우리 가족 휴가를 보냈던 곳인데 그걸 왜 처분해달라고 하는 거야? 차라리 당신 사업을 정리하는 게 좋겠어. 지금까지 그렇다 할 실적을 보인 것도 아니고 계속 돈만 까먹는데 거기에다가 청담동 집을 처분해서 실적도 안 좋은 당신 사업에 들이붓겠다고? 나는 반대야.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안 되는 걸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문제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문제없이 돌아갔잖아. 이번만 넘기면 된다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켜왔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나 못 믿는 거야? 지금 이 상황만 넘기면 다시 좋아진다니까. 엄마는 저 믿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 떠난 뒤 이리저리 대출 받고 우리가 가진 재산 청담동 집이랑 이 집 말곤 통장에도 얼마 없는데 너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나는 반대야. 엄마도 이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라고요. 한순간에 우리 집안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함께 살아야 될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가 하는 사업에 청담동 집 처분해서 투자해 줬는데 망하면 그때 돼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위험한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신은 내 마누라 맞냐? 그럼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엄마,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미끄러지면 정말 끝이라고요. 나도 어느 정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둘의 의견이 갈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로 지금 우리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긴다면 그게 더 안 좋은 선택이니까 일단 며칠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좋은 선택을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좋게 좋게 해결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언성 높여봤자 좋아지는 거 하나 없어. 엄마는 우리 가족이 항상 행복했으면 한다.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제 딸과 사위는 청담동에 있는 집 하나 때문에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집은 남편이 처음으로 성공해서 장만했던 집이고 좋았던 기억들이 남아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죠. 저희도 어려웠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싶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떠나면서 운영해오던 사업을 정리하는데 대출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수습한 뒤에
남겨져 있던 건 제 통장으로 옮겨놓은 얼마 되지 않은 자금과 그리고 청담동 집과 함께 모여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 딸이 더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어요. 분명 사위가 하는 사업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적자가 오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는지 이리저리 대출을 받았고 그 시기를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었을 테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을 테지만 집안의 가장이고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자리에 모이기 전에 딸과 단둘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며 왜 자기 남편을 못 믿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물어보게 되었네요. 그 집만큼은 안 돼요. 엄마도 잘 알잖아요. 아빠의 인생이 담겨있던 집인데 그게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빠를 또다시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일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전부 다 봐왔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엄마도 그이가 살아온 환경을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 알잖아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저희는 신생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으니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독해졌을 거라고요. 치열한 사회에서 안 좋은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온 것만도 이미 성공한 거라고요. 저는 그 일을 믿지만 청담동 집을 처분하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 다른 길은 있을 거예요. 사업 접고 다른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 근성이면 다른 거에도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러니 엄마, 청담동 집은 처분하지 마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채소방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집은 어디 가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다. 나중에 다시 찾아와도 되는 거잖아. 최서방이 고아원에서 자라 무일푼으로 시작해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지금까지 피땀 흘려 사업을 키워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이게 다 누구 잘 되라고 노력하는 거니? 너랑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와 우리 집안을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거잖니. 너희 아빠와 함께한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자리 잡혀 있잖아. 사업이 다시 제자리를 잡고 좋아진다면 청담동에 있는 그 집은 분명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최서방을 믿어주도록 하자. 우리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저는 딸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은 청담동에 있는 집을 사위에게 집 문서를 넘겨주게 되었고 소유권이 넘어간 청담동 집을 처분하고 급하게 사업자금으로 급한 불을 끈 뒤 한숨 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사위를 믿고 싶었고 분명 좋은 결과가 뒤따라올 거라 생각하며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든 다 해줬습니다. 딸도 처음에는 청담동 집을 처분한 걸 힘들어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인 뒤부터 최서방이 필요한 것들을 뒤에서 도와주었네요. 사위는 저희가 도와준 거에 대해 항상 고마워하며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저희에게 많은 열정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한 선택이 좋은 결정이었다는 걸 사위는 보여줬습니다.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안심이 되었고 앞으로 행복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위는 실적이 좋아지면서부터 청담동에 있는 집을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도로 가져오겠다며 딸이 걱정하고 있는 마음에 위로를 해주었네요. 더 이상 저희 집안에 사위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깊게 자리를 잡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영주가 왜 수술실로 들어간 건데? 최서방,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보게나. 퇴근하고 저희 회사로 오겠다는 거 집에서 보자고 했는데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하길래 끝나고 연락을 주기로 한 뒤로 퇴근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뛰어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를 유발했던 사람이 도망쳐서 지금 경찰들이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조만간 잡히겠지만 문제는 영주가 심각한 것 같아요.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긴 했는데 언제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오기 전부터 출혈이 너무 심했대요. 사위의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 모여 행복만 바랬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상황에 정신줄을 놓게 되었고 제 딸 영주가 살아만 있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제 딸만 숨을 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의사가 걸어 나오더니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저에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한순간에 남편과 제 딸을 잃게 된 저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었어요. 사위도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됐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어버린 제 딸의 장례를 치러야만 했고 사위도 더 이상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동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없던 저와 사위는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확장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길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을 볼 때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딸도 그렇고 저도 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죠. 사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집에 들어오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서방,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지금 안색이 너무 안 좋잖아. 꼭 누구에게 쫓기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큰일 났어요. 지금 빨리 짐 챙겨서 도망쳐야 돼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칠 거라고요. 서두르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사채업자라니? 최서방, 설마 사채 쓴 거야?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필요한 금액 지원해줬잖아. 그런데 사업 확장하면서 자금이 생각보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갚을 거니까 사채를 조금 당겼는데 하필 중요한 시기에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서 사채를 당장 갚을 수가 없어 계속 미루게 됐는데
그런데 이자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빚을 갚는 게 버겁더라고요. 엄마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것까지 처리해달라는 건 저도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동안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일단 저희 몸부터 피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단 사위가 말하는 대로 급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불안해하던 사위와 현관문을 나서려 하는데 문을 여는 순간 덩치가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서 있었고 저희를 다시 집 안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사위를 막대하기 시작했고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어떠한 말도 듣지 말라며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남편을 잃고 딸도 잃고 결국엔 사위마저 잃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게 되었고 사채업자들은 어려운 거 하나 없다며 빌려간 돈과 이자를 갚으면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다고 최대한 서둘러 주길 원했어요. 결국 저는 사채업자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된 이후 자금이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연락달라는 말을 끝으로 사채업자들이 사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전부를 하나도 남김없이 탈탈 털어 자금을 준비했고 약속된 장소에서 사채업자들과 만나 빚진 돈을 건네줬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옆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니 사위도 힘이 들었는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벌여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 이후 사채업자들은 돌아간 뒤 사위와 저는 빈털터리로 오갈 데 없이 거리를 배회했어요. 냉전 한 푼 없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제 인생은 사위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네요. 제가 한 질문에 한참 동안 고민을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곳에서 일단 잠깐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버스 시간표를 확인해야 하니까 터미널로 가는 게 좋겠어요. 사위는 계획이 있는지 저를 데리고 고속 터미널로 향했고 저를 안심시켜 주려고 벤치에 앉힌 뒤 매점에서 따뜻한 음료 하나를 건네준 뒤 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제 옆으로 다가와 버스표를 건네주더니 길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에서 김밥 좀 사가지고 오겠다고 하길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사위는 뭐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길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금방 오겠다던 사위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고개를 돌려 건너편에 있는 분식집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었고 얼마 남지 않은 버스 시간에 조급해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으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사위가 있지 않길래 분식집 주인에게 물어보니 그런 사람은 온 적이 없다며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네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 전원은 꺼져 있었고 몇 시간 동안 터미널에서 사위를 기다려봐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길래
점점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터미널 주위를 맴돌며 사위가 저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볼일이 있을 거라 생각해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터미널의 운영 시간이 끝날 때까지 사위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두려워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충격적인 현실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가족처럼 생각했던 사이가 저를 버렸다는 거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도 잃고 제 딸도 잃고 사위는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으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려던 그때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위인 줄 알고 확인해 봤지만 모르는 전화번호였어요. 그래도 일단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통화 버튼을 누르고 대화를 시도한 순간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저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최서방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제 딸과 사랑해서 결혼했고 고아원에서 자라 그동안 외롭게 지냈던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보고 믿으라는 거죠?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놈은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으려는 아주 질적으로 악한 놈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손에 어머님께서 놀아나신 거고요. 처음부터 동정심을 유발해서 어머님 따님에게 접근을 시도한 거고 모든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 하나하나 캐캐 나간 거겠죠. 여기 보시면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교통사고 당하셨죠? 그때 당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과 따님을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차량이 똑같은 차종입니다. 당연히 번호판은 조회 불가능한 대포 차량이고 제가 봤을 때 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인 것 같네요. 지금 수배 명령이 떨어지긴 했지만 눈치를 챘는지 벌써 몸을 숨긴 채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놈을 잡을 테니 일단 보호시설에서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우리 남편과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돈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100이면 100 전부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 한 통으로도 전 재산이 거덜나는 이 세상에서 사기꾼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 안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저희도 그놈을 잡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담당 형사의 말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것보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남편과 제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놈을 꼭 잡아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어요. 인생을 포기했다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고 저는 편히 눈도 감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살기 위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주방 일을 하며 숙식 제공을 받아 악착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소식을 받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수사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저 또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범인을 잡는데 길어야 몇 달이라고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새 6년이 지나버려 더 이상 그놈을 잡는데 희망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기 시작했네요. 담당 형사도 오랜 기간 동안 수사하면서 많이 지쳐 보이셨어요. 하나의 사건으로 6년을 매진하는 게 아닌 다른 사건들도 처리를 해야 돼서 그만큼 시간은 오래 걸렸고 저는 옆에서 고생하시는 걸 지켜봐왔기 때문에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형사님들 뿐이었고 그놈을 잡을 수 있는 것도 형사님들밖에 없어서 하루빨리 사건을 해결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중 담당 형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범인을 찾은 것 같다며 그토록 바라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번 다시는 그놈을 잡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에 제 마음은 더더욱 불안해졌어요. 그렇게 형사분들이 그놈을 잡기 위해 출발을 했고 저는 경찰서에서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날은 점점 어두워졌고 경찰서 근처를 초조하게 배회하다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는지 저도 모르게 길바닥에서 잠이 빠지게 되었는데 누군가 제 위로 따뜻한 옷을 덮어주길래 눈을 떠보니 담당 형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몸에 덮여 있던 건 밍크 코트였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신 형사분께서 범인을 잡았다면서 그토록 바라고 있던 소식을 안겨주었네요. 그리고 저를 덮어주었던 밍크 코트는 그놈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저지르려 선물을 사서 집으로 들어가려는 현장을 덮치면서 들고 온 옷이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다시 형사님께 돌려준 뒤 급하게 그놈의 얼굴을 확인하려 경찰서에 들어갔고 6년 만에 그놈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집안을 배신할 수가 있어? 내 남편과 내 딸을 세상 떠나 보내놓고 너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나 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어쩌라는 거야? 나도 이게 직업이라고. 사기꾼이 직업인 나한테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뭐라고? 내 딸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고. 어떻게 내 딸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속아 넘어간 게 죄지. 그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요? 형사님, 붙잡힌 마당에 제가 이분이랑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감사하게 생각하네요. 그동안 벗겨먹은 돈 때문에 6년간 배부르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거 하나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때 터미널에서 계속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이래서 사람은 착해 빠지면 안 된다니까. 안 그래요, 형사님? 저희 가정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그놈의 멱살을 잡아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법적인 처벌밖에 없었고 그놈은 20년의 징역을 받게 되었지만 그동안 받았던 배신과 아픔에 비하면 너무 적은 형벌이었네요. 그렇게 구치소에 수감된 그놈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두 발 뻗고 콩밥 먹으며 잘 지내고 있겠죠. 막상 그놈을 잡을 때까지 악착같이 살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놈이 잡히고 구치소로 수감이 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주방에서 영혼 없이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놈이 저희 집 재산을 전부 다 털어가 놓고 하나도 남김없이 탕진한 바람에 받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해답이 나올까요? 남편과 딸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고 지치네요.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실 텐데요.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동서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되냐고 저에게 애원을 하고 있는 중이라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동생이 동서와 결혼을 한 지 5년 차가 되었을 때 꽤 자금이 모이면서 저희 엄마 건물에 전세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배려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저희 남편과 띠동갑으로 시댁 집안의 막내로 자라왔었어요. 시동생 위로 신우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온갖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며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시부모님께서 시동생을 많이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을 당시 시부모님은 시동생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주셨고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죠. 저희 결혼할 때는 돈 한 푼 보태준 적도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라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 내외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시동생 명의로 사준 아파트를 홀라당 해먹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한두 푼 하는 금액도 아닌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시동생 내외는 잠깐 여행을 갔다가 노름장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곳에 정신을 빼앗겨 집이고 뭐고 전부 다 해먹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호기심에 시작했던 게 자신들도 모르게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버렸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시부모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한평생 힘들게 모은 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그날 같이 세상 떠나자는 말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시동생과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그때 이후로 힘들게 벌어 모은 돈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한 시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계실 때 때마침 저희 부모님께서 다세대 주택 건물을 한 채 소유하고 계셨는데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위층이 비어 있었다는 걸 알고 시부모님께서 부탁을 하셨고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사고치지 않는 좋은 방법 같다고 판단하신 시부모님께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좀 낮춰달라고 사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사정을 봐주셔서 시동생 내외는 저희 집 바로 2층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들어와 살게 되었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시동생 내외를 잘 챙겨주려고 처음 이사 왔을 때 신경을 많이 써줬었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동서와 시동생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점점 바라는 게 많아졌고
조금씩 마찰이 생기더니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만이 같이 따라오다 보니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노력했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매번 끼니 때마다 신경을 써주는 건 힘들잖아. 그러니 이런 건 네가 좀 융통성 있게 재수 씨랑 집에서 밥을 해먹던지 아니면 외식을 하면 되지. 언제까지 우리가 밥수발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처음에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고 앞으로 잘 좀 지내보자고 해서 같이 밥도 먹고 한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너랑 재수 씨가 불만을 가지는 건지 나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네. 평생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도 상황에 맞춰서 알아서 끼니는 해결해라.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 정말 너무하네.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면서 꼭 그런 말을 해야 돼? 이제야 겨우 자리 잡을만 해줘서 여윳돈 좀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데 형이 어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완전 우리를 거지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밥 한 끼 얻어먹겠다는 게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야?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어.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으면 이런 말도 안 하죠. 하기야, 아주버님은 애들도 있어서 딸린 입이 많으니까 우리까지 같이 한 자리 차지하고 먹는 게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건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앞으로 그걸 안 하면 되는 거죠? 동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방금 구걸이라고 얘기했어? 우리가 언제 거지 취급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라도 부족할까봐 우리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신경 써준 건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볼 일이 있어서 밖에서 먹고 들어왔는데 그걸 불만 삼고 지금 이 시간에 밥을 차려달라는 게 맞는 거야? 여태까지 기다릴 시간에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던가 아니면 서방님이랑 근처에서 저녁 먹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이 사람이랑 내 탓으로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알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건물에 같이 사는 가족이니까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맞으면 함께 하는 거지.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식사 자리에 부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들 챙겨 먹어.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처음 몇 번 함께 식사한 적이 있었는데 겨우 자리를 잡은 시동생 내외는 저희가 계속해서 끼니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걸 문제 삼고 있었고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었죠. 그날 이후로 시동생 내외와 저희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한 건물에서 사는 게 불편해질 정도로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말았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한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동서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많다 보니 마찰도 잦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들어가려 하는데 동서가 외출을 하려고 내려오다가 저와 딱 마주치게 되었죠. 그런데 굳은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갑자기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정말 참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녁만 되면 식사 시간 때 고기를 너무 자주 구우시는데 그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민폐 끼치는 행동 아니에요? 저는 형님 바로 윗집이라 냄새가 그대로 올라온다고요. 창문을 닫아놔도 냄새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웬만하면 고기는 나가서 드시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왜 형님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한 건물에서 같이 살면 서로 예의 정도는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들어온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는다고요. 저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툭 하면 고기 냄새 피우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희는 전세 살고 있지만 형님은 월세 살잖아요. 그만큼 형편도 좋지 않으면서 집에서 꼭 고기를 구워 드셔야겠어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를 살아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는 거야?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전세를 살고 있는 동서는 고기를 구워도 되고 나는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집에서 고기는 구우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은 누가 정한 건데? 우리가 식사 초대를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형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툭 하면 고기를 구우시는데 냄새가 전부 위층으로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냄새만 풍기는 게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데요. 그러니 앞으로 웬만하면 고기는 식당에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우리야 전세를 사니까 지출되는 돈이 적지만 형님은 월세 사시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꽤 되는데 배에 기름칠할 정도의 여유는 있으신가 봐요. 원래 사는 게 천박할수록 사치를 많이 부린다고 하지만 뭐든 적당히가 좋은 거예요. 그렇게 먹어대시니까 살이 급격하게 늘어나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턴 위층에 살고 있는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전세 사는데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잖아요.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한두 살 나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와 띠동갑인 동서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모습이 제 속을 끓게 만들었고 이대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한 소리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맨날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을 위해서 저도 최대한 식단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고기 반찬이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그걸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는다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후드를 틀어놨어도 환기를 시키려고 창문을 열어놓긴 했었지만 제 집에서 고기 하나 제대로 구워 먹지도 못한다는 게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처음이었고 예의 없게 저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한 번만 더 고기를 굽게 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는 동서의 태도가 제 속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월세 살면 고기를 구우면 안 되고 전세 살면 상관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꺼내는 동서의 지능 수준이 너무 낮아 보여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바쁘지 않았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한마디 했을 텐데 아이들도 집에 들어올 시간에 남편도 퇴근을 해야 돼서 서둘러 저녁 준비를 해야 했던 터라 저를 밀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간 동서를 쳐다만 보고 있었네요. 한 번만 더 예의 없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분노를 삭히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아 찬물을 들이킨 뒤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저희가 돈이 없어서 월세로 사는 게 아닌 부모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니 겸사겸사 월세 포함해서 좀 더 얹어드리다 보니 그냥 월세로 사는 건데 그걸 동서는 제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월세 사는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가 겪었던 상황을 풀어놓게 된다면 집안이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날 것 같아 나중에 동서를 따로 불러 조용히 처리해야 될 것 같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남편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드러나 보고 싶었어요. 당신은 집에서 고기 굽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구웠는데 냄새가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윗집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걸까? 그렇다고 집에서 고기를 굽는 사람들이 없진 않잖아. 집에서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잖아. 남 눈치 보는 것 때문에 내 집에서 고기도 굽지 못하는 거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오히려 생선이 더 냄새가 심하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리고 연기 자체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위층에서 고기를 굽는 게 오히려 아래층으로 더 많이 내려올 텐데. 다세대 주택에서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고기 굽는 것 때문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었어? 아니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어찌됐든 나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들 거면 차라리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면 되는 거잖아? 함께 살면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남편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다른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건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이 동서와 같은 의견이었다면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모두가 크게 피해줄 일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서의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죠. 오히려 피해를 받는 건 저희였어요. 위층에서 시동생과 동서가 둘 다 베란다에서 그것을 피우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도 냄새가 집안에 들어올 때가 많았죠. 저희 남편은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그것을 끊어서 피우지도 않고 아이들도 있는데 자꾸 역한 냄새가 들어오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참고 넘어갔었는데 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인 동서한테 너무 서운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동서와 또다시 마찰이 있기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잠깐 집에 오셨길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 오신 거라 모두가 둘러앉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걸 동서가 넘어가지 않고 저와 마주쳤을 때 날카로운 모습으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어요. 결국 참지 못한 저도 동서한테 화를 내게 되었죠. 형님, 제가 저번에 충분히 좋게 설명드렸을 텐데요. 집안에서 고기 굽는 거 자제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주 보란듯이 한참 동안 고기를 구우시더라고요. 동서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 오신 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는 거야?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동서 갈 길 가지. 기름 냄새가 얼마나 맡기 힘든 줄 알아요? 제 경고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형님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에 따른 피해 보상 해주세요. 무슨 피해 보상?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집안에서 태우는 냄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알아? 애들도 있는데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와도 되는 거잖아. 그거 잠깐 나가는 거 귀찮아서 집에서 해결해야 되겠어? 그리고 동서, 나랑 저번에 계단에서 고기 문제로 싸웠을 때 그때 이후로 집에서 걸을 때마다 상당히 쿵쿵거리는데 그것도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 우리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데요? 불편하시면 형님이 위층에 살면 되는 거잖아요. 아래층에서 사시니까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희는 형님 집에 조금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본 적 손톱만큼도 없는걸요.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제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 그동안 저희한테 신경 못 써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외식이나 하라고 100만 원 피해 보상해 주시면 앞으로 고기 굽는 건 크게 터치하지 않을게요. 기분 나쁜 건 아니시죠? 어쩌겠어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아쉬우면 알아서 키워야 하는 거죠. 저는 위층에 살아서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발 남들한테 피해 좀 주지 말고 삽시다. 저 정말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가족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이해해 주셔야죠. 지금 당장 100만 원 입금 안 해주시면 집에 못 들어가세요. 저는 동서의 어이없는 말에 더 이상 놀아나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계단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를 밀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저를 돌려 세우더니 갑자기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하필 잠깐 옥상에 볼일 때문에 나오신 저희 부모님이 동서가 제 뺨에 손을 올리는 걸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말았네요. 동서도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는 부모님을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움찔거리면서 천천히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부모님께서 동서가 제 뺨에 손을 댄 걸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황을 좋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참 어린 동서가 제 뺨을 올렸다는 거에 분노하셔서 동서한테 달려들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엄마는 동서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습니다. 결국 퇴근한 남편이 말리기 시작했고 뒤이어 건물 안으로 들어온 시동생이 경악을 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 모두를 말리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엄마는 동서한테 당장 짐을 빼라며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고 동서 내외와의 전세 계약을 파기하겠다면서 집안의 물건을 다 밖으로 빼겠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동서 집의 문고리를 잡고 당장 문을 열라며 난리를 치셨는데 갑자기 시동생과 동서가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날뛰시는 엄마를 붙잡으면서 진정시키려 노력하는 동서 내의 행동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자 저희도 집안을 확인시켜 달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시동생과 동서를 압박하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던 동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경악할 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집안 전체가 발을 디딜 틈도 없이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청소는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은 도저히 아니었어요. 가끔 TV에서 보던 그런 집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은 그나마 깨끗한데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새까맣게 변색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더군다나 집안에서 그것을 피워서 그런지 집안 전체에 있던 하얀색 도배지는 누렇게 변해버려 쓰레기 냄새와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5년을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동서 집에 잠깐 들어가려 했을 때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신들도 집안이 더럽다는 걸 알면서도 치우는 게 귀찮아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나중에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커지게 됐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지만 이미 집은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엄마는 동서내외를 용서할 수가 없었는지 부동산에 가셔서는 동서와 계약했던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는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쫙쫙 파기해 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희 부부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엄마와 동서내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마의 입 밖으로 나온 한마디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동서내외는 저희 엄마와 몇 달 전 재계약했을 당시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주겠다고 부탁하길래 엄마는 그걸 믿고 받았던 보증금을 동서내외한테 돌려주었고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아 갈등이 있었지만 동서가 간곡히 비밀로 해달라는 말에 엄마는 저희 부부한테 제대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에 시동생 내외가 사고 쳤던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셨죠. 남편은 엄마한테 줘야 되는 전세 계약 보증금은 어디 있냐고 시동생한테 물어보자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사용했다는 곳이 신혼여행 때 즐거웠던 기억을 잊지 못해 또다시 동서와 함께 노름장에 발을 들였고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시동생과 동서는 월급을 받는 족족 엄마한테 월세 개념으로 조금씩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동서내외가 딱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달라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았었죠. 그런데 저한테는 온갖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대우받길 원하더니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에 거의 무상으로 살고 있던 집은 거지소굴로 만들어놔서 엄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형,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이 사실 아버지가 알게 되는 순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랬어. 아주 잠깐 즐기려 했던 것뿐이고 그때 당시 그래도 꽤 큰 돈을 만졌던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이 해주신 돈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에 다시 시작했던 건데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내가 절대로 그런 곳에 다시는 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야? 지금 얼마나 힘들게 다시 일어섰는지 몰라?
그새를 못 참고 우리한테까지 비밀로 하면서 보증금을 전부 탕진하고 돌아와? 그것도 모자라서 집안 꼴을 돼지우리로 만들어놔?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30대 중반이나 됐으면서 왜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어찌됐든 너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전부 다 수리해주고 집에서 나가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재수씨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이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었는데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속이 시원해요? 나이 차이가 얼만데 감히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는 게 잘한 행동이냐고? 고기 굽는 게 뭐가 어때서? 집안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재수씨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 않나? 아주버님,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저는 식사 초대를 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운해서 그렇게 행동했었어요. 저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벅찼는데, 그렇다고 저희도 같이 먹자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돈도 다 탕진했다는 말을 하는 건 더더욱 안 되니까 저희 좀 불러달라고 돌려서 했던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 줄 몰랐네요. 서운했던 감정이랑 돈까지 다 잃어서 복합적인 상태에서 안 좋은 감정을 쏟아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동서가 한 행동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어린애들보다 못한 수준이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둘이서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내가 동서보다 한참 나이가 많고 손윗 사람인데 함부로 손을 올렸다는 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잘못한 만큼 그에 따른 대가는 감수해야 될 거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부모님께서 한평생 힘들게 일하셔서 마련하신 건물인데 동서집도 아니면서 이렇게 함부로 사용했다는 건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수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당장 짐 싸서 친정을 가던지 길거리에 나앉던지 더 이상 내 할 바 아냐. 저도 이성의 끈을 놓아버려 있는 힘껏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 동생같이 항상 잘 챙겨줬었는데 저를 우습게 생각하는 동서의 태도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동서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서 알게 된다면 그날로 자기는 뼈도 못 추린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더 이상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부모님과 약속했던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동서와의 관계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킬 시 둘은 더 이상 서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거라는 약속을 각서로 작성을 했었고 저희 부부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일은 시부모님과 동서의 친정 부모님 귀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동서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동서의 친정 부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저희 가족한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모든 집수리를 다시 새 것처럼 만들어 주신 뒤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각서에 적혀 있던 내용대로 둘의 관계는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화를 내셨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그래도 서로 부부라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자 앞으로의 인생 알아서 살아가라며 결국 인연을 끊어 버리셨네요. 동서와 시동생은 그렇게 시댁 집안에 발도 못 붙이며 어디에선가 쥐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나이만 먹었지 하는 짓은 너무 철이 없어서 차라리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동서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와 다시 좋은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없냐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는 하는데 저는 그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나이만 먹었지 철이 덜 든 가족들이 있을 텐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생각 없이 행동하는 시동생과 동서를 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이 받게 될 피해가 너무 클 테니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불행한 길을 선택했는지 충분히 반성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